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 공화당의 안나 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이 JFK 암살 사건에 대한 소련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한 데 이어 끼릴 드미트리에프 러시아 대통령 부장관이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미국이 두 나라를 연결하기 위해 베링 해협 아래로 직접 철도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끼릴 드미트리에프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의 수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미국 통입니다. 스탠퍼드와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적도 있는 금융 재정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상이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 포스팅에서 두 나라가 이 노선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헤즈루프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의 보링 컴퍼니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합류를 초대했습니다. 드미트리에프는 일론 머스크 씨, 푸틴 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아메리카 대륙과 앞으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70마일에 달하는 이 터널은 단계를 상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자원 탐사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에프는 함께 미래를 건설하자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당국도 최근 350페이지 분량의 JFK 관련 소련 기밀문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끼릴 드미트리에프가 베링의 해제, 푸틴, 트럼프 터널을 제안한 것도 기발합니다. 드미트리에프는 기밀문서에 있던 케네디, 후르쇼프 세계평화대교 프로젝트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케네디 후르쇼프 세계평화대교는 알라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즉시 건설될 수 있으며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링 해협을 통한 러시아와 미국의 연결 비전은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에프는 터널 프로젝트 비용이 650억 달러가 넘을 수 있지만 보링 컴퍼니의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을 90% 절감해 80억 달러 미만으로 8년 안에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중국 최초의 철도 교량 건설에 기여한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여기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리에프의 제안에 머스크는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에프는 머스크가 2026년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에게 미러 화성 탐사 파트너십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머스크와의 협력을 지지하며 러시아 기업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에프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수년간의 긴장 이후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알라스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는 좀 망상에 가깝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스크도 괴짜 같은 면이 있으니 베링 해협 투자를 꼬드기는 것 같습니다. 여튼 러시아인들은 막연하게 보일지라도 미래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알라스카를 연결하자는 구상도 아주 기발합니다. 알라스카를 개발하는 것은 추운 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러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알라스카를 연결하자는 드미트리에프의 제안은 헝가리 러미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오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헝가리 러미 정상회담과 러우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통화가 유럽과 우크라이나 계획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키예프에 대한 새로운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무기가 공급되지 않을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증가하고 러시아군의 손실은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시 모스크바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키예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급한다면서 러시아를 협박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다못해 M113 장갑차 같은 고물 무기를 제공해도 러시아로서는 부정적인 일인데 토마호크 제공 포기는 상당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물론 토마호크가 전장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이전에 러시아 방공망이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에 적용했듯 토마호크에도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와 접촉을 시작한 초기부터
능숙하게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심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오로지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정할수록 우크라이나가 가질 수 있는 영토와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솔직히 말해서 키예프 정권의 완강한 입장은 객관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가 공식적으로 5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크라이나라는 종기는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10년, 15년, 20년이 흐른 뒤 키예프는 더 무장된 군대로 러시아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봉합하고 섣불리 평화 협상을 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 젤렌스키가 서명한 협정은 불법으로 선언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와 노보로시아로 진군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의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은 계속돼야 하며 그 목적은 우크라이나 국가 지위의 완전한 소멸이라 다른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기득권 측 내부에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파괴돼 러시아 군대가 전투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불황은 있을 수 있더라도 러시아 경제의 붕괴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러시아 망한다는 한국의 유튜버들에게 니들이 서방 기득권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서방 기득권 내부에서는 그 악명 높은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라는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들은 우크라이나인 100만 명이 죽든 300만 명이 죽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비인도적이고 신성모독적 입장에 감정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면서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다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무장한 사람이 남지 않을 때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전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군수품, 재정자원, 그리고 정치적 지원을 계속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럽연합이 계속 그 짓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블라디미르 푸틴 외교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지원을 줄이고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인데 이미 최소 10개월 동안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우저는 냉정하게 말해 마지막 우크라이나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